네, 안녕하세요. 객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좀 사람이 좀 많을 건데 다음 주 되면 좀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많고 누워서 들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그 공간이 생길 테니까 이번 주만 좀 참으시고 다음 주는 아마 그 위로 올라갈 겁니다. 3층에서 강의를 이래 하게 될 테니까 계속 여기서 하진 않고요. 그 3층에서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그 강의 교재는 기본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기본서 계속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강의 진행 방식은 이론 정리를 먼저 하고요. 빠르게 한번 서머리를 빠르게 한번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풀어드리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핵심 정리 있으시면 핵심 정리로 주로 진행을 하고, 핵심 정리 없어도, 기본서 가지고 계시면 그 기본서를 줄여놓은 책이 핵심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판례가 좀 빠진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객관식에 다 있어요. 객관식에. 새로운 판례들 이런 것들이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뭐 자료 추가나 뭐 이런 것들 필요 없고, 그런 것들 그대로 가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시험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단권화하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정리할지 아니면 기본서로 정리할지 뭐 핵심 정리로 정리할지 하나를 이래 정해놓고, 그 교재를 이래 많이 보는 게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고, 문제집보다는 오히려 좀 이론 내용을 이래 잘 숙지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차피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든지 또 잘못 숙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이래 나오면 이래 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니까 내용 파악으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이번 기회 통해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런 기분으로 정리하시고 16회인데 두 권을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이래 빠르게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를 이래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죽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막 말이 되게 빨라질 거다. 아주 말이 이래 엄청 이래 빨라지게 원래 말이 안 빠른데 이래 빠르게 이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래 돼버렸기 때문에 거의 농담 없이 그냥 빠르게 이렇게 강의만 이렇게 쭉 진도를 이렇게 뽑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고 채권법을 먼저 정리하는 이유는 항상 이렇게 민총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성년자는 다 전문가인데 근데 채권법 가면 이제 쉽게 맞출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법을 조금 더 먼저 정리하면 민총이 더 좋아집니다. 민총이 좋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제 소멸시효를 벌이게 되더라고. 이래 놓으니까 이제 민총 끝부분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래 있다 보니까 소멸시효를 이렇게 거의 털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여튼 끝까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시고 늘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수업 빠지지 말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업 빠지지 말고, 복습 잘하고, 강의만 듣고, 놀러 다니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이야기는 너네 엄마들한테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왜 내가 하고 있는 원래 안 해야 되는데, 학원 강사는 강의나 해야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속이 터져서 그래. 속이 터져서. 그러니까, 민소 수업하다가 화병 날 뻔했대. 그러니까, 공부 더럽게 안 하는 놈들, 나쁜 놈들,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그래 살지 말고, 살지 말고 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고, 1차 만만하게 보지 말고, 만만하게 이래 생각할 필요,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수업 들으러 이래 생각했잖아요. 이제 돈 내고 이래 앉아있잖아. 앉아있으니까, 낚시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셨으면 그냥 제대로 좀 하세요. 제대로 좀 하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할까 말까 이래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오지를 말든지, 올까 말까 이 고민을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와서 이제 할까 말까 이 고민을 하면은 그건 뭐 이상하잖아요. 왜 돈 내놓고 그 고민을 해? 그러니까, 일단은 왔고 또 수업을 듣기로 했다면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대충 이래 보지 말고 그냥 한번 제대로 한번 이래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디 안 가니까 꼭 재수없게 80점 맞아버렸다. 뭐, 이렇게 실수로, 막 이래가지고, 재수없다. 큰일 났다. 이래, 80점 어떡하지. 뭐, 이렇게, 우왕장하지 말고요. 그냥, 남는다 생각하고 좀 남긴다. 점수를 조금 이래 남기겠다. 이래 생각. 왜냐면, 시험이 이게 항상 이래 뒤통수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항상 우리가 예측대로 이래 쉽게 나오고 작년 수준대로 나와주면 이래 똑같이 나와주면, 다행인데, 올해부터 갑자기 경영을 어렵게 내버리겠다.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갑자기 그렇게 하면 신입
갑자기 변하잖아. 그러니까, 그래, 갑자기 이렇게 바뀌진 않는데, 근데, 몇 개만 어려워져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당하게 이렇게 되게 되고, 뭐 얼마 전, 한 3, 4년 전에 사회보험법이 갑자기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사회보험법이 되게 쉽게 나오다가, 그때부터 이제 사회보험법이 갑자기 복잡하게 출제되고, 어렵게 나왔고, 그에 이제 왜 우리 통계치 이래 쭉 보면 왜 일자가 한 1,500대를 이래 쭉 이래 유지하다가 1,200대로 뚝 떨어지는 해가 하나 있거든요. 한 4년 전인가 그때, 그게 사회보험법 다 깔아놨습니다. 사회보험법이 이래 깔아놔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200대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이제 작년 수준으로 사회보험법이 쉽게 나올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편하게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에 갑자기 이제 사회보험법이 어렵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가락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게 이렇게 됐는데, 물론 뭐 그때도, 1200명을 합격했습니다. 합격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모르니까, 일단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민법이 좀, 미리 좀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월 달부터 한 사회보험법을 할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5월 달에는 사회보험법을 외워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은 걸립니다. 외우는데. 그러니까 이주연 선생님 노란 책인가요? 그걸 온 국민들이 다 외우는 책이거든.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외우기 시작해야 될 테니까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2주는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 2주는 택도 없고 한 달 정도부터 이제 좀 외워줘야지 암기가 이렇게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5월달은 그거 외우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을 미리 해놔야 된다. 민법을 미리 해놓고, 경영학도 이렇게 문제집 하나 정도는 이제 풀어주는, 그런 것도 알고, 노동법도 자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좀 조문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을 좀 받으셔야지, 되게 될 테니까, 목표를 그냥 20점 남겨버리겠다. 이런 목표로 가라고. 20점 남겨버리고 딱 맞게 60점 이래 맞는 게 제일 좋은데, 한 20점 남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이래 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실제 그래 안 남습니다. 한 10점 정도, 그 정도 이래 남게 돼. 어떤 사람은 거의 만점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 민법을 다 맞아버리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실수입니다. 그거는, 왜 제 교재 없는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 근데 그걸 다 맞았다는 거는 실수로 맞은 거죠. 그러니까 찍어서 이래 맞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되는데요. 물론 그래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 맞더라도 차라리 남는 게 낫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냥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이 시간이 되게 아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공부 이래 쭉 해왔던 사람들은, 지금 노동법 판례 하나 외우고 싶고, 인선 업무 이래 하나 외우고 싶고, 행정, 판례 하나 더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건데, 여기에 이래 있으면, 국가적 낭비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걸 또, 이런 걸 해야 되나 싶은데, 또 이래 하다 보면 더럽게 어려워. 또, 이래 마음대로 잘 안 돼. 이게 행정보다 더 어렵고, 이럴까, 이런 느낌을 이래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갈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또, 고민만 하고, 이렇게 결과는 못 찾는, 답을 못 찾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냥 일정 시간 정도 이래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험 과목은 8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8과목을 그냥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2차 공부해 보신 분들도 조금씩 이래 받으시고, 대신에 이제 복습을 조금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2차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공부를 같이 이래 해왔던 분들은, 특강도 이래 잡혀 있으니까, 특강도 이래 들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감을 이래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거의 한 시험 한 2주 정도 남으면은 그때는 이제 1차만 하세요. 1차만 하고 그때는 욕심내지 말고 1차만 하고 특히 2차 2기를 들으셔야 될 분은 선택 과목 부분은 반드시 주말반으로 들으셔야 돼요. 딴 거는 평일에 들으셔야 되는데 선택 과목이 그게 평일반 들어버리면 1차 보기 한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그때 개강이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못 들어요. 그거는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1차를 아무리 자신 있다 할지라도 그때 이제 평일반 수업을 이래 듣기는 힘들 거니까 주말반으로 이래 따라오시고 만약에 1차만 하신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1차만 하세요. 1차만 지금 와서는 늦었으니까 2차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2차를 조금 이래 해두고 싶다 이래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1차만 이래 일단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 정리하시면 이래 되게 될 거고 지금부터 이제 강의 채권법부터 해서
진행하는데 채권법을 9회 정도 이래 잡았는데 한 10회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작년에 이래 보니까 한 10회 정도 이래 걸리는데 체감까지 해서 이래 그빠르게 이래 진행하고 본강의 때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도 거의 안 바꾸고 들었던 진행 방식 이런 것들 채권 각지 왔다 갔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이 이래 진행하기니까 주교재는 핵심 정리로 이래 진행하게 되는데 기본서로 듣더라도 그 페이지가 적혀 있을 거니까 그 페이지를 찾아가시면 돼요. 찾아가시면 이래 되게 되니까 어디로 간다라고 하면 그 페이지 적힌 대로 이래 찾아가셔가지고 이래 따라오시면 이래 들으시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래 정리하고 일단은 기념으로 오타 하나 바로 잡고 이래 넘어갈 수 있도록 객관식에 오타가 이게 왜 이래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331페이지 객관식. 331페이지 객관식. 객관식 331페이지. 정오표는 나중에 끝나고 이래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를 이래 해드렸는데 너무 명확한 실수가 명확한 잘못이 있어가지고 331페이지 14번의 1번 지문 보면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을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고지할 신의책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옛날 판례입니다. 옛날 이래 판례인데 지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삭제되고 지금 보증조문은 보증이 2월 달부터 개정 조문이 시행되고 있어요. 지금은 바뀐 조문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보증계약 체결할 때 주채무자 신용 상태를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래 알려주도록 법이 이래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판례 이런 거는 폐기돼야 돼요. 폐기가 이래 돼야 되니까 이 지문도 지우시고 오른쪽에 기출지문, 노무상, 이렇게 기출지문, 그것도 지우세요. 그 부분도 삭제를 이래 해버리시고, 빼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예 빼버리시고, 폐기된 판례다, 이래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이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한 실수가 이래 들어가지고 책 나와가지고 책 잘 나왔나 이래 확인하다가 이 판례가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이런 잘못을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냈습니다. 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스스로 가학을 하고 이렇게 소주 200 먹고 이렇게 벌 받아야 된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예, 농담 없이 이번 강의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강의만 쭉 진행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채권 각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총칙부터 해서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채권 총칙에서 한 각칙, 총칙 합쳐가지고 13문제 정도 출제가 되게 되는데 요즘은 각칙 문제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칙이 한 6개, 그 다음에 각칙이 한 7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촘촘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분만 출제한다든지 어느 특정 부분을 뺀다든지 이렇게 보지 않고 촘촘하게 나오니까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일단은 채권법의 가장 큰 특징을 맨 먼저 배우게 됩니다. 채권법은 대표적으로 상대권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법은 두 당사자 간의 관계만 규율하기 때문에요. 규율하기 때문에 다른 제3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거든. 침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채권법의 조문들은 대부분 임의법규입니다. 임의규정의 성격이어서 당사자들이 합의해서요. 자유롭게 법과 다른 합의를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된 부분이 없을 때요. 그때는 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권법의 조문을 바라볼 때는 원칙적으로요. 당사자 합의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맨 먼저 찾아보고요. 합의가 없으면 그때 법조문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게 되고 채권법이 성격이 상대권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 문제되는 게 작년에 드디어 그 판례를 출제하기 시작했던데 계약 당사자 아닌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해요. 우리 판례가 확고한 판례가 당사자들끼리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계약관계 없는 다른 제3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례가 확고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 사람한테만 받아야 돼요. 이분한테만 받아야 되지 그 위험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면 안 되거든요. 떠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한테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같이 그 돈을 가지고 썼을 때요. 다른 사람 이익 귀속 주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이렇게 하시고 상대권으로 풀면 된다는 거 그걸 정리하고 그다음에 채권의 목적 부분을 공부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작년에 여기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목적이 채권의 객체거든요. 객체인데 민법 총칙에서는 물권법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공부하거든. 물건에 대해서 이래 공부하게 되는데 채권법의 객체는 여기서 이래 정리를 이래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특정물 채권 법리를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물 반드시 그 물건을 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면 반드시 그 집을 줘야 된다. 그 집을 줘야 되고 다른 물건을 줘서는 안 되는 거. 그게 특정물 채권의 법리가 이래 되게 되고 특정물 채권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인도장소입니다. 인도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돈을 어디에서 갚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이래 문제가 이래 되게 되면 원칙은 채권자 주소지로 가야 됩니다. 변제 장소가. 그래 지참채무라 그래서 채권자 주소지에서 변제를 이래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채권자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채권 승립 당시 거물했던 장소에서 이래 변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래 중요한 논점으로 기억하시고 선관 주의무가 인도시까지 부담되게 되거든. 그래서 선량 관리자의 주의무라는 게 어떤 걸 말하게 되는지 그게 고의과실할 때 원칙적으로 과실은 선량 관리자의 주의무 위반이다라고 해서 추상적 과실을 말하게 이래 되게 되고 예외적으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 구체적 과실을 이래 따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많지가 않더라 그죠? 그래 딱 세 가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게 되는 거, 무친상이다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이래 정리를 이래 하셔야지 이래 되게 되고, 민법 총칙도 똑같습니다. 그래, 민법 총칙도 고의과실할 때 그때 과실, 선량 관리자의 주의무 이런 것들 나오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 이사는, 법인의 이사는 선량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뭐, 부재자 재산 관리, 선량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외울 필요 없어. 왜냐하면 원칙이 다 선관의 의무거든. 원칙은 선관의 의무로 처리되고, 예외적으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는 3개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그 3개 빼고 다 선관의 의무로 풀면 되거든. 선관의 의무로 이렇게 풀면 되게 되니까 오히려 민총에서 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다 이렇게 나오면 그 3개 말고 딴 게 나오면 그게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제목으로 지문을 줄여두는 그다라고 이래 그래 반대로 이래 이해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종료채권 특정 방법 간단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지금 금전채권 기본적으로 금전채권의 특칙이 있어요. 금전채권의 특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손해가 얼마만큼 생겼다는 걸 원칙은 입증해야 됩니다. 내가 입증해야지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데 이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게 특징. 손해가 얼마만큼. 왜냐 그러면 금전 채무를 불량하면 항상 일정 부분의 손해는 발생해버리거든. 발생을 이래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게 이래 되게 되고 손해가 어떻게 결정되냐 그러면 약정률이 있으면 변제기 이전에 약정이자가 이래 정해져 있으면 약정률에 따라서 손해가 결정되고요. 약정률이 없다 할지라도 법정률에 따라서 이래 손해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별도로 이래 입증할 필요가 없게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요.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가 고의가 없다는 걸 입증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인정되는데 근데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 그래서 과실 없어도 책임지도록 이렇게 되게 되니까 과실 없다는 걸 항변할 수 없다는 거 그런 특징들 이런 것들을 외워두셔야 되고 작년에 답이 이자채권에 나왔어요. 작년에 답이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잘 안 묻는 부분 기본적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 이런 개념이 있거든. 그래서 지분적 이자채권을 작년에 답으로 이래 출제를 해버렸고 요즘은 이걸 하나만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를 이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을 이래 대비하시면 되고 선택채권이 일단은 뭐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선택권자는 누구한테 있는지 또 선택권이 이전되기도 하고 제3자가 선택권을 갖는데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또 선택채권에서 불능으로 인한 그 특정도 이래 가능하게 되는데 선택권자가 불능했을 때 선택권 없는 자가 불능했을 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정리를 이래 하셔야 되니까 이쪽에서 한 문제 정도 이래 대비를 이래 하시면 되고 채권의 효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채권이 어떤 힘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니까 채권의 가장 기본적 효력은 채권자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력, 급부보이력 청구했을 때 가져오면 받을 수 있는 급부보이력이고 만약에 청구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력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으로 나가는 청구력, 급부보이력, 강제력 그게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 이래 되게 되고 이 사람이 변제기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가져오지 않아요. 그걸 채무를 불이행한 거다 이렇게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채무 불이행되기 위한 모습으로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중심으로 해서 이래 정리를 이래 하게 되고 각각 이행지체 되기 위해서 뭐 기산점들 이런 것들은 암기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외워주셔야 될 암기사항들은 좀 정리를 이래 하셔야지 이래 되게 되고 불능은 어떤 경우가 불능인지 불능이 어떤 경우에 불능으로 이래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판례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중매매에서 불능은 언젠지 또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만으로는 불능한다 뭐
이런 거, 그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소유권 잃었다고 해서 불능 아니다. 이런 기본적 판례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고, 불능돼 버렸을 때 뭐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량됐을 때 구제 방법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강제행이 가능하면 강제행을 청구하게 이래 되게 되고, 강제행 가능하든지 아니면 강제행 안 되면 손해배상 문제로 이래 넘어가게 되고, 손해배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거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손해는 다 받을 수 있고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이래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 그러니까 통상손해는 뭐고 특별손해는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고, 손해배상 방법은 돈으로 주라고 돼 있으니까 크게 문제 안 되고, 과실상계 중요합니다. 이게 그 예상되는 그 판례도 있고, 이래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들 특히 중요하게 이래 잘 보셔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과실상계 논점 이래 잘 정리하고, 손해배상 예정 논점 그 관련해서 계약금 논의 이런 것들을 정리를 이래 해야지 이래 되게 되고, 배상자 대위는 그냥 조문 하나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5개를 범위, 방법, 과실